남궁이 자논 하오의 비검. 1화. 남궁세가의 위용은 그 이름만으로도 천하를 진동시켰다. 천하제일검이라 칭송받는 검술은 모든 무인이 흠모하는 경지였으며 그 강득한 기상은 무림의 한 축을 든든히 지탱하였다. 위엄 넘치는 남궁의 본관은 기와 지붕이 끝없이 이어진 대저택이었고 그 중심에는 굳건한 기세의 연무장이 자리했다. 초하의 오후, 연무장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였다. 남궁세가의 가주, 남궁철이 어린 아들 남궁원과 마주하고 있었다. 원아, 검은 살아있는 것이다. 남궁철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는 허리에 찬 목검을 뽑아들고 자세를 취하였다. 내 심장이 뛰듯 검 또한 숨 쉬어야 한다. 어린 남궁원은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총명함과 함께 장난기가 어렸다. 하지만 아버님, 제 검은 자꾸 땅을 파는 거려. 남궁원이 제 키보다 긴 목검을 휘두르자 흙먼지가 푸석하게 일었다. 그의 자세는 아직 미숙하기 짝이 없었다. 괜찮다. 처음에는 모두 그러하다. 남궁철은 부드럽게 웃으며 아들의 엉성한 자세를 고쳐주었다. 자, 다시 한번 보거라. 이것이 바로 1월 참의 첫 초식, 서멀추다. 남궁철의 손목이 가볍게 비틀어지자 목검은 흐르는 물처럼 미끄러져 나갔다. 칼끝은 하늘을 향해 치솟았다가 이내 번개처럼 아래로 떨어졌다. 검이 그리는 궤적은 마치 밤하늘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초승달 같았다. 검 끝에 실린 미세한 기류가 연무장의 흙먼지를 작게 소용돌이치게 만들었다. 이는 검의 움직임에 내공이 미세하게 실린 결과였다. 검은 빠르되 무겁게 흐르되 멈추지 않아야 한다. 남궁원의 눈은 아버지의 검에 고정되었다. 그 강인하면서도 유려한 움직임은 어린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네, 아버님. 남궁원은 힘껏 목검을 휘둘렀다. 아직은 서툴렀으나 그 눈빛에는 언젠가 아버지처럼 강해지리라는 의지가 번뜩였다. 남궁세가의 평화로운 한때는 그렇게 흘러갔다. 그날 밤이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남궁원은 섬뜩한 비명 소리에 눈을 번쩍 떴다. 밖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쿵,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칼날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남궁원은 이불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복도에는 이미 핏자국이 선연하게 박혀 있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낯선 검은 옷의 무인들이 섬뜩한 기세로 남궁세가의 가솔들을 베어넘기고 있었다. 아비규환, 지옥이 따로 없었다. 어머니, 남궁원은 절규하며 어머니의 처소로 향하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처소 문은 부서져 나뒹굴고 있었고 핏빛 섬광이 번뜩이는 가운데 어머니의 희미한 그림자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안 돼, 어머니. 그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남궁원의 앞을 가로막았다. 남궁철이었다. 그의 베개는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고 이마에는 깊은 상처가 났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꽃처럼 타올랐다. 원아, 도망쳐라. 남궁철은 한 손으로 아들을 뒤로 밀쳐내며 다른 한 손에 든 강철검을 휘둘렀다. 검은 옷의 무인 4명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남궁철의 검이 번개처럼 장렬했다. 쾌검식의 정수, 풍례일섬이었다. 그의 검은 폭풍처럼 빠르게 회전하며 우레와 같은 기세를 내뿜었다. 첫 번째 검은 옷의 무인의 심장을 꿰뚫었고 그 반동으로 검을 휘돌려 두 번째 무인의 목을 베었다. 두 무인의 피가 허공에 흩뿌려졌으나 남궁철의 얼굴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의 내공이 검날을 타고 흐며 검집에 봉인되었던 검기가 차가운 기운을 뿜어냈다. 가거라, 살아남아야 한다. 남궁철의 처절한 외침이 남궁원의 귓가를 때렸다. 어린 남궁원의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아버지의 모습을 뒤로 한 채 필사적으로 어둠 속으로 내달렸다. 검은 옷의 무인들이 그의 뒤를 쫓았다. 칼날이 살갗을 스치는 듯한 섬뜩한 감각에 남궁원은 더욱 정신없이 달렸다. 익숙했던 남궁세가의 담장과 길들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처절한 비명과 신음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채웠다. 달리고 또 달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얇은 비단 옷은 찢겨나갔고 맨발은 날카로운 돌과 흙의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쿵! 결국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졌다.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가는 칼바람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붉게 물든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의 눈에 비친 마지막 광경은 핏빛 달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와 칠흑 같은 어둠 속
소녀는 홀로 버려졌다. 차가운 바위 틈새에 위태롭게 기댄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하였다.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붉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여기저기 멍들고 긁힌 상처들이 소년의 어린 숨통을 조여왔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어둠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어떠한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미약한 숨만 내쉴 뿐이었다. 그때였다. 사락 하는 미미한 소리와 함께 그림자가 땅 위를 스쳤다. 검은 의복을 입은 자가 마치 땅에서 솟아난 듯 나타났다. 그는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고 소년에게 다가섰다. 발걸음마다 느껴지는 묵직한 기운은 그가 범상치 않은 고수임을 짐작하게 하였다. 소년의 코앞에서 멈춰 선 그는 허리에 찬 은장도를 뽑아들었다. 차가운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다. 소년은 죽음의 그림자를 감지했는지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그는 하우문의 그림자 중 하나였다.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뒤이어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첫 그림자보다 훨씬 묵직하고 강렬한 기운이 주위를 압도하였다. 그 기운은 마치 거대한 암석처럼 흔들림이 없었으며 깊은 강철의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하였다. 하우문의 수장, 진백이었다. 진백은 어떠한 말도 없이 검은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짙은 심연처럼 깊고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익히지 않았다. 무엇이냐? 진백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쓰러진 아이입니다. 온몸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그림자는 바닥에 소년을 가리켰다. 진백은 바닥에 쓰러진 소년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길에는 어떠한 동정도 서려 있지 않았다. 그저 흥미로운 사물을 관찰하듯 차분할 뿐이었다. 어디에서 온 아이냐? 근처에서 남궁세가의 문양이 새겨진 작은 비녀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림자의 말에 진백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그의 냉정한 표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변화였다. 남궁? 낮게 읊조린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서려 있었다. 남궁세가의 멸문은 이미 천하에 파다한 소문이었다. 죽었느냐? 미약하나마 숨이 붙어 있습니다. 진백은 소년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소년의 목에 맥을 짚었다. 그의 손가락에서 전해지는 기운은 차갑고 강했으며 소년의 미약한 생명력을 탐색하는 듯하였다. 잠시 후 진백은 손을 거두었다. 흥미롭군. 진백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으나 그것은 비웃음도 조소도 아니었다. 그저 어떤 계산을 마친 자의 표정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아득했다. 죽일 필요는 없다. 살려두어라. 그림자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우문의 의원에게 데려가라. 살려낼 수 있는지 확인해라. 진백은 다시 한번 소년을 바라보았다.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니. 명령이 떨어지자 검은 그림자는 망설임 없이 소년의 몸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었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렇게 남궁원은 차가운 그림자들의 손에 이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희미한 달빛조차 닿지 않는 깊은 밤 속으로 새로운 운명을 향해 끌려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였다. 사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년은 눈을 떴다. 온몸을 휘감은 통증은 여전하였으나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던 지난밤과는 달랐다. 낯선 천장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여기가 어디인지, 왜 살아있는지 소년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세상 모든 것을 잃었다는 막연한 공허함만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소년은 말없이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터져나온 비명과 함께 사라진 듯했다. 어떠한 질문에도 그는 눈꺼풀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저 텅 빈 시선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하우문의 아이들은 상처투성이의 소년을 경계하였다. 혹은 무시하였다. 그들은 서로 속삭이며 수군거렸고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함께 멸시의 그림자가 맴돌았다. 소년은 그것을 알고 있었으나 반응할 기력조차 없었다. 며칠 후 진백이 소년의 처소로 찾아왔다. 그의 뒤에는 커다란 약첩을 든 하우문의 무사가 따랐다. 몸은 좀 나아졌냐? 진백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였다. 소년은 대답 없이 진백의 얼굴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내 이름이 남궁원이라고 하였다. 맞느냐? 소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진백은 잠시 소년을 응시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다. 좋다. 이제 그 이름은 있거라. 남궁세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너 또한 마찬가지다. 진백의 말에
소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찰나의 떨림을 진백은 놓치지 않았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과거를 잊어야 한다. 내게 새로운 이름을 주마. 진백은 소년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소년을 뒤덮었다. 원.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원이다. 만물의 시작을 뜻하는 이름이지. 진백은 소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내게는 기회가 주어졌다. 멸문당한 세가의 도련님으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쟁취할 것인가? 그것은 너의 선택에 달렸다. 소년, 아니 원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는 희미한 불꽃이 피어나는 듯하였다. 그것은 생존 본능이었다. 진백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다. 이 아이를 잘 보살피고 하우문의 규칙을 가르쳐라. 그리고 이 약을 매일 복용하게 하라. 진백의 명령에 무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부터 원의 생활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침상에 누워있지 않았다. 찢어진 옷은 버려졌고 거친 무명옷이 그를 감쌌다. 하우문의 아이들이 하는 온갖 터드레실이 그의 몫이 되었다.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고 더러운 마루를 닦고 잡목을 패는 일이었다. 소년의 여린 어깨는 끊임없이 삐걱거렸다. 지하실의 차가운 습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허기진 배는 끊임없이 고통을 토해냈다. 다른 아이들은 그를 여전히 외면하였다. 그러나 원은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텅 비어있지 않았다. 그 속에는 끈질긴 생명력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응어리가 자리 잡았다. 그것은 복수심이었는가? 아니면 단순한 생존에 대한 열망이었는가? 밤이 되면 원은 자신의 작은 잠자리에서 몸을 웅크렸다. 차가운 돌바닥이 그의 몸을 짓눌렀으나 그는 잠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멸문의 밤, 귓가에 울리던 비명, 소리, 피비린내,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를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검무. 그의 아버지는 남궁세가의 가주이자 천하제일검이었다. 아버지의 검은 물결처럼 유려하고 바람처럼 빨랐다. 회기검이라는 이름의 초식은 검의 흐름이 끝없이 반복되며 상대를 집어삼켰다. 그 검이 움직일 때마다 내력은 7개의 경맥을 타고 솟구쳐 올랐고 검강은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허공을 갈랐다. 원은 눈을 감고 아버지의 검을 상상하였다. 손에 잡히지 않는 허공에 검을 휘두르듯 팔을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서툴고 어설펐다. 그러나 그 속에는 남궁세가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살아남아야 했다. 살아남아서 모든 것을 되찾아야만 하였다. 그 밤, 그에게 주어진 이름 원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그림자의 세계에서 피어날 잔혼의 서막이었다. 사와. 사방은 습한 흙냄새와 사람들의 비린 땀, 냄새로 가득하였다. 원은 짐승처럼 허리를 굽히고 어둠 속을 헤치며 걸었다. 그의 등에는 8섬 쌀가마니가 짊어져 있었다. 숨소리는 거칠어졌으나 소년의 눈빛만은 이글거리는 불꽃을 담고 있었다. 하우문에 들어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원은 매일 새벽 달기, 울기 전 일어나 가장 먼저 하우문의 허드레쉬를 도맡았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지저분한 뒷골목을 청소하며 온갖 꾸준 일을 겪었다. 젠장, 저놈은 또 저기서 뭐 하는 거야? 나이, 어린 놈이 힘도 좋아. 마치 돌쇠 같군. 하우문의 문도들은 원을 비웃거나 무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말과 시선은 칼날처럼 소년의 마음을 핥혔다. 그러나 원은 개의치 않았다. 육체의 고통은 오히려 그의 정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원은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치고 뒷골목에 쪼그리고 앉아 찢어진 손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진백이 불쑥 나타났다. 내 이름이 무엇이지? 진백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미건조하였다. 원입니다. 소년은 고개를 들지 않고 답하였다. 좋다. 오늘부터 새로운 임무를 시작한다. 진백은 짧게 말했다. 원은 의아한 듯 고개를 들었다. 이것을 보거라. 진백은 바닥에 작은 나뭇가지로 10여 개의 불규칙한 선을 그었다.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5각 안에 이 선들의 순서와 모양을 기억해라. 원의 눈이 선 위를 훑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선들은 마치 살아있는 글자처럼 재배열되었다. 남궁세가의 비급을 외울 때와 같은 집중력이었다. 5각이 지나자 진백은 나뭇가지로 선을 지워버렸다. 다시 그려라. 원은 망설임 없이 나뭇가지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에서 그려진 선들은 진백이 그렸던 것과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순서마저 완벽하였다. 진백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좋다. 내일은 이 골목의 모든 행인의 옷 색깔과 발소리를 기억해라. 모레는 그들의 대화와 눈빛을. 하우문의 눈과 귀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음 날부터 원의 일상은 더욱 혹독해졌다. 진백은 원을 뒷골목과 시장 한복판으로 내몰았다. 저 약초상의 손님은 오늘로 세 번째 같은 물건을 사가는군. 원은 중얼거렸다. 저 어물전 상인은 늘 왼쪽 새끼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버릇이 있지. 그리고 어깨 너머로 지나가는 모든 일을 겪는지란다. 그는 사람들의 움직임, 표정,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눈과 귀에 담았다. 세상의 모든 파편이 그의 기억 속에 조각조각 새겨졌다. 진백은 원의 경이로운 습득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원은 마치 진흙 속에 감춰진 보석 같았다. 어느 밤, 원은 인적이 드문 뒷골목에서 혼자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진백이 내준 은밀한 이동 훈련이었다. 소녀는 발소리를 죽이고 인기척을 지우는 법을 익혔다. 그의 몸은 바람처럼 가벼웠고 어둠에 완전히 녹아드는 유령과 같았다. 발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 땅을 밟았다. 미세한 돌멩이 하나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심장이 뛰는 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하였다. 하지만 이따금 원의 눈은 공허한 허공을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검이 있었다. 남궁세가의 창시조께서 정립하신 5대 신검 중에서도 가장 오묘하다는 천하오검의 마지막 초식, 잔월도강이 떠올랐다. 그것은 강물 위로 잔월이 비치듯 아슬하면서도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검이었다. 잔월도강은 흐르는 강물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다가도 만월의 그림자가 강을 가르듯 번개같이 내리꽂히는 일격이었다. 아버지는 그 검을 휘두르며 호수 위에 그림자를 들여왔고 그 검 끝에 달빛이 부서지는 환영을 만들었다. 원은 손바닥에 느껴지는 허전함에 이를 악물었다. 그에게는 더 이상 검이 없었다. 자신이 지금 익히는 것은 아버지의 검술과는 너무나 다른 비루한 하우문의 생존 기술이었다. 무엇을 그리 허공에 휘두르냐? 진백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원은 순간 움찔하며 자세를 고쳤다. 검을 떠올렸을 뿐입니다. 소녀는 솔직하게 답하였다. 진백은 잠시 원을 응시하였다. 그의 눈빛은 꿰뚫어보는 듯 차가웠다. 그 검은 너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너의 가문을 지켜주었더냐? 진백의 질문은 비수가 되어 원의 심장을 찔렀다. 소년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무것도. 원은 겨우 한마디를 뱉어냈다. 잊어라. 내가 살고자 한다면 살아남을 방법을 배워라. 죽은 자의 그림자에 갇히지 말고. 그것이 내가 너에게 가르칠 유일한 생존의 법칙이다. 진백은 말을 마친 후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원은 홀로 남아 그의 말뜻을 되뇌었다. 검을 잊으라. 그러나 그의 심장은 복수와 재기를 향한 불꽃으로 여전히 뜨거웠다. 소년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흔들렸으나 그 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을 강인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하우문의 그림자 속에서 남궁의 잔호는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 오화, 하우문의 심야 훈련장은 정막에 잠겨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원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진백은 그의 움직임을 꿰뚫어보려는 듯 눈빛을 번뜩였으나 원은 이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숨어라. 보이지 않게. 진백의 낮은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원은 나무 그림자 아래로 몸을 숨겼다. 호흡은 가늘었고 발걸음은 먼지 하나 일으키지 않았다. 이는 하우문의 기초 은신술인 무영보였다. 그는 무영보를 익히며 이전과는 다른 감각을 깨달았다. 단순히 숨는 것이 아니었다. 주변 환경과 하나가 되는 듯한 착각. 마치 자신 자체가 그림자가 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좋다. 움직여라. 허나 그림자를 밟아서는 안 된다. 진백의 지시에 따라 원은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달빛이 드리운 그림자를 피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춤을 이용하였다. 그의 눈은 밤의 모든 것을 꿰뚫는 듯하였다. 그때였다. 진백이 불시에 검은 천을 던졌다. 번개 같은 속도였다. 원은 순간적으로 몸을 틀었다. 그의 오른손은 허공을 움켜쥐었고 왼쪽 팔은 땅을 깊게 튀었다. 몸의 중심은 마치 검을 휘두르기 직전의 자세와 흡사하였다. 그것은 남궁세가의 청풍세류 초식 중 하나인 회룡반미의 시작 자세였다. 몸을 급히 회전하며 상대의 허점을 노리는 기세였다. 천은 그의 코앞을 스치듯 지나쳐 땅에 떨어졌다. 원은 자세를 유지한 채 잠시 굳어 있었다. 무의식 중에 터져 나온 움직임이었다. 진백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는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반응 속도는 나쁘지 않다. 허나 그것은 하우문의 움직임이 아니다. 진백은 짧게 일갈하였다. 원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나는 너에게 생존을 가르친다. 검은 위험하다. 진백의 말에 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허나 그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다. 검은 위험한 것이 아니었다. 검은 곧 남궁의 혼이었다. 밤 훈련이 끝나고 원은 숙소로 돌아왔다. 그는 진백이 던졌던 1000조각을 생각했다. 순간적으로 반응했던 자신의 자세. 그것은 분명 남궁세가의 검술 기세였다. 억지로 잊으려 해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하우문의 은신술과 남궁의 검술. 원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하우문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숨는 기술이 아니었다. 상대를 관찰하고 빈틈을 찾아내며 허를 찌르는 방식이었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동체 시력. 만약 이 모든 것을 검술에 접목한다면 어떨까? 상대의 시야에서 완벽히 사라진 후 빈틈을 파고들어 일격을 가하는 검.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이며 예측 불가능한 궤적으로 상대를 혼란시키는 검. 마치 그림자 자체가 검이 되어 춤추는 듯한 기상이리라. 원의 눈에 새로운 빛이 감돌았다. 그것은 복수를 향한 맹렬한 의지이자 새로운 검의 탄생을 예고하는 서광이었다. 그는 침상에 앉아 붓과 종이를 꺼냈다. 하우문에서 배운 관찰력으로 어둠 속에서 상대를 포착하는 법을, 그리고 그 포착한 빈틈을 남궁의 검새로 꿰뚫는 법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그려나갔다. 그림자 검술. 원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걸렸다. 이것이 자신의 길이었다. 남궁의 잔혼이 하우의 어둠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방식이었다. 복수를 향한 그의 발걸음은 더욱 확고해졌다. 6화. 하우문의 최하급 정보원에게 주어지는 첫 임무는 늘 같았다. 시장에 잠입하여 오가는 이들의 소문을 탐문하고 천룡상간의 동향을 살피는 것. 진백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미건조하였다. 하지만 원의 가슴은 복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들끓었다. 이제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명심하여라. 너는 그림자다.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것. 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스승의 말을 되뇌며 번잡한 저작거리로 향하였다. 남궁세가의 도련님이었던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임무였다. 그러나 지금의 원에게는 피할 수 없는, 아니, 스스로 나아가야 할 길이었다. 탁 트인 거리가 아니라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을 택하였다. 하우문에서 배운 은신술은 그의 몸에 스며들어 있었다. 발소리는 땅거미처럼 희미하였고 그림자는 그의 움직임에 충실히 따라붙었다. 저작거리의 문턱을 넘어서자 오색찬란한 인파와 각양각색의 소음이 물밀듯 밀려왔다. 엿 장수와 약재상, 포목점과 주루에서 뿜어져 나오는 냄새들이 코끝을 간지렸다. 수많은 대화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으나 원의 귀는 그 모든 소음 속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걸러내었다. 소음을 타고 움직여라.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라. 그는 진백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군중 속으로 녹아들었다. 좌판을 사이에 두고 흥정하는 상인들, 품의 아이를 안고 지나는 안악들, 무심한 듯 오가는 무리민들의 기척까지 놓치지 않았다. 아이고, 장모님. 요새 쌀값이 금값이오. 이러다간 풀뿌리만 씹게 생겼수. 쯧쯧. 북방의 흑혈단 놈들이 약탈을 일삼으니 길이 막혀서 그런다더구먼. 원은 귓전을 스치는 대화들을 조각 모음하듯 모아나갔다. 그의 눈은 끊임없이 움직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 몸을 숨겼고 아주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며 자신이 목표로 한 천룡상단의 동향을 주시하였다. 천룡상단은 이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상단이었다. 번듯한 기와집과 높은 담장, 드나드는 이들의 옷차림까지 다른 상점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원은 상단의 정문보다는 흠이진 쪽, 짐을 내리고 싣는 창고 주변을 선택하였다. 그곳에는 경비로 보이는 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원은 빈 술통 사이에 몸을 숨겼다. 어이, 김씨. 이번에 회주께서 그리도 고대하시던 귀한 물건이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쉿. 조용히 하게. 그건 극비 중의 극비야. 서역에서 오는 비단이라던데. 그걸 호위하는 무사들이 예사롭지 않더군. 원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서역, 비단 호위 무사. 그는 경비들의 표정과 손짓, 그리고 오가는 짐들의 종류까지 꼼꼼히 살폈다. 비단이라고만 들었는데 어째 최근에는 북궁세가의 무사들도 자주 들락거리는 것 같단 말이지. 무슨 소리야?
국궁세가는 우리 상단과는 관계가 없지 않나? 관계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른가 보더군. 회주께서 직접 그들을 맞이하는 걸 봤어. 뭔가 심상치 않아. 북궁세가 원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남궁세가의 비극이 다시금 떠올랐다. 멸문 당시 북궁세가는 중립을 지켰다고 알려졌으나 그들의 미심쩍은 행보는 늘 원의 의심을 샀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을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였다. 하우문에서 배운 은신술과 남궁세가의 검술 기세가 그의 몸속에서 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단순히 위험하다고 치부했을 정보였으나 지금 그는 그 너머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려 하였다. 그림자 검술은 단순히 싸움 기술이 아니었다. 세상을 읽어내는 또 하나의 눈, 정보를 분석하는 날카로운 검이었다. 상단 경비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게다가 최근엔 용두산 자락에서 강호의 기인들이 자주 출몰한다더군. 천룡상단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게 아닌가 몰라. 기인이라니. 혹시 흑풍산채 놈들 말이야? 아니, 그보다는 훨씬 고수들인 것 같았어.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자들이라던데. 그림자처럼. 원은 자신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그는 바로 그 그림자였다. 정보는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원은 수집한 정보를 꼼꼼히 정리하였다. 천룡상단의 수상한 거래와 북궁세가의 개입, 그리고 용두산에 출몰하는 미지의 고수들. 이 모든 파편들이 거대한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상단의 비밀을 넘어 무림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의 단서일지도 몰랐다. 원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복수를 향한 그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이 첫 임무가 분명하게 알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어둠이 그의 존재를 더욱 깊이 감싸 안았다. 7화. 원은 눅눅한 지하 은거지에 앉아 탁자 위 종이 조각들을 노려보았다. 시장에서 얻은 정보들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천룡상단의 수상한 움직임, 북궁세가의 개입, 용두산의 미지 고수들. 도련님, 벌써 그리 끙끙 앓으십니까?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다. 하우문의 고참 정보원. 흑수가 다가섰다. 그는 삿갓 아래로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이 정보들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은 이마를 짚었다. 파편적인 정보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만들려 하였으나 조각들이 서로 맞물리지 않았다. 정보란 원래 그런 법입니다. 흩어진 조각들을 꿰어 맞추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요. 흑수가 탁자 위 종이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허나 흑수, 이곳의 정보들은 제가 알던 무림의 이야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제가 들었던 것은 강호의 영웅들이 펼치는 대의와 명분의 싸움, 기상천외한 무공의 향연이었습니다. 영웅담이라. 그것은 술집에서 시정자 빼들이나 떠드는 허황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흑수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 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제가 배운 무림은 최소한 그런 허상은 아니었습니다. 남궁세가의 도련님은 세상을 너무나 고결한 눈으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수집하는 정보들은 그런 허울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흑수가 손을 들어 벽 한쪽에 걸린 지도를 가리켰다. 지도에는 점점이 표시된 마을과 시장, 그리고 무림 문파들의 영역이 그려져 있었다. 저기 천룡상단에서 빼돌린 곡식 때문에 굶주리는 마을이 보입니까? 국궁세가의 압력에 땅을 잃고 흩어진 백성들은 어떻고, 용두산에 나타난 고수들 때문에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농민들의 탄식은 또 들리십니까? 원의 시선이 지도 위를 따라 움직였다. 그가 보던 것은 단순히 무림 세력 간의 암투가 아니었다. 굶주림과 고통, 평범한 이들의 삶이 무림의 칼날 아래에서 피폐해지고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무림입니까? 예, 이것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세상의 단면입니다. 무림의 고수들은 그저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움직일 뿐, 대의나 명분 따위는 부자들의 백가죽처럼 두꺼운 허울에 불과합니다. 흑수의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원은 자신이 배운 무림이 얼마나 한정적인 시야였는지 깨달았다. 남궁세가의 도련님으로 살던 시절, 그는 오직 검술 수련과 무림 정파의 도리에만 집중하였다. 백성들의 고통, 무림 세력의 비리, 이 모든 것이 저의 멸문과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허나 모든 정보는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작은 욕망과 비리가 모여 거대한 파멸을 불러올 수도 있는 법이지요. 흑수의 눈빛이 삿갓 아래에서 번뜩였다. 남궁세가의 비극은
단순히 강호의 고수 몇몇이 벌인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찾으려는 진실은 이 모든 혼탁한 무림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복수심은 여전히 그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으나 이제 그 복수심에는 차가운 현실의 무게가 더해졌다. 자신이 알던 무림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새로운 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이 조각들을 꿰어 맞추겠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이 무림의 진실을 기필코 밝혀내겠습니다. 원의 눈빛이 이글거렸다. 더 이상 순진한 도련님이 아니었다. 하오문이 보여준 무림의 진짜 얼굴은 그에게 새로운 각오와 함께 뼈아픈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는 이제 검뿐만이 아니라 이 혼탁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무기 삼아 나아가리라 다짐하였다. 8화. 어둠이 짙게 깔린 하오문의 은거지. 탁자에 놓인 지도 위로 흑수의 손가락이 미끄러졌다. 강호가 기네. 꽤나 이름난 주점이지. 흑수는 나직이 읊조렸다. 저곳에서 무림맹의 일개 맹도가 은밀히 접선할 걸세. 자네는 그의 동향을 파악해야 해. 원은 지도를 응시하였다. 강호각은 무림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으로 소란스러운 만큼 정보 수집에는 유리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 또한 상존하는 곳이다. 명심할 점은 절대 자네의 정체가 드러나선 안 된다는 것이네. 흑수의 눈빛이 형용했다. 하오문의 정보원이 아닌 그저 한량인 양 행동하게. 어떠한 변수가 생겨도 물러서지 말고 임무를 완수해야 해. 알겠습니다. 원은 짧게 대답하였다. 그의 심장은 맹렬하게 뛰고 있었다. 복수를 위한 첫걸음. 실전과 마주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강호각은 소문대로 번화하였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오가는 시선들.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가 시야와 청각을 가득 메웠다. 원은 허름한 행색의 사내로 변장하였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구석 자리에 앉아 탁자에 놓인 국밥을 연신 퍼먹는 신용을 하였다. 그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훑고 있었다. 목표 인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맛이 일품이지. 등 뒤에서 거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한 잔 거하게 마시고 내일은 황야의 맹수라도 잡으러 가세. 그는 술에 취한 듯 혀가 꼬인 채 떠들어댔다. 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하였다. 우락부락한 체구의 사내 두 명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한 사내가 손에 든 술잔을 휘두르다 옆 테이블의 다른 무인과 부딪혔다. 쨍그랑. 술잔이 깨지는 소리가 강호각 안을 가득 채웠다. 이봐. 눈깔은 장식인가? 부딪힌 무인이 싸늘하게 내뱉었다. 그의 허리춤에는 은장도가 번뜩이고 있었다. 취객은 순간 술이 확 깨는 듯 보였다. 아니. 실례했소이다. 내가 잠시 실수했네. 취객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였다. 실수. 이 자국을 실수라고 말하는 건가? 무인은 자신의 옷에 튄 술자국을 가리켰다. 내 옷은 한 벌에 은자 10냥이 넘는 비단옷이야. 이 비단옷을 더럽힌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는 있겠지. 장내의 분위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취객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의 동료가 조심스럽게 나섰다. 진정하시게. 우리 형제가 실수한 건 맞으니 옷값은 우리가 지불하겠네. 그는 품속에서 은자 2잎을 꺼내 무인의 앞에 내려놓았다. 이 정도로 해결하려 하는가? 무인은 코웃음을 쳤다. 그의 눈에는 이미 살기가 어렸다. 내 눈에 든 가시를 뽑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다. 무인은 한순간 허리춤의 은장도를 뽑아들었다. 싸늘한 비명과 함께 은장도가 번개처럼 번쩍였다. 감히. 취객의 동료가 급히 자신의 검을 뽑아 막았으나 역부족이었다. 쨍강 하는 쇳소리와 함께 그의 검이 두 동강이 났다. 무인의 은장도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취객의 동료를 향해 날아들었다. 비수처럼 날카로운 기운이 허공을 갈랐다. 원은 무심한 듯 국밥을 뜨는 척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시야에는 무림인의 잔혹함이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흑수가 말했던 무림의 이면이었다. 단순한 술자리 시비가 순식간에 사륙으로 변하였다. 무인의 은장도가 취객의 동료의 어깨를 스치는 찰나. 비명과 함께 피가 낭자하게 튀었다. 주변의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원은 최대한 몸을 낮추고 테이블 아래로 숨었다. 그러나 무인의 칼날은 멈추지 않았다. 어딜 감히 개돼지 같은 것들이. 무인은 쓰러진 취객의 동료에게 발길질을 하며 난폭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주변에 숨어있는 손님들을 향해 은장도를 휘둘렀다.
감히 이 귀한 강호각에서 쥐새끼처럼 숨으려 해? 전부 내 칼날을 맛보아라. 칼날이 원이 숨어있던 테이블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의 은장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살갗을 스치는 듯했다. 원은 순간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하오문의 비전 은신술, 무영신법을 본능적으로 구사하였다. 그의 몸이 마치 흐르는 그림자처럼 테이블 아래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옆 테이블 아래로 몸을 옮겼다. 무영신법은 적의 시야에서 벗어나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경신법이었다. 발끝에 내력을 집중하여 지면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 몸을 가볍게 띄웠다.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진 몸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녹아드는 듯하였다. 무인의 은장도는 원이 있던 테이블의 기둥을 정확히 내리쳤다. 쨍강. 테이블이 두 동강이 나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만약 한순간이라도 늦었더라면 원의 몸은 이미 두 동강이 났을 것이다. 원은 식은땀을 흘렸다. 아직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무림맹 맹도의 동향을 파악해야만 했다.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임무를 잊지 않았다. 이대로 숨어만 있을 순 없다. 그는 다시금 몸을 일으키려던 찰나 자신의 목표 인물이 강호각을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무림맹 맹도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유유히 사라지고 있었다. 원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무림인의 눈을 피해 강호각의 뒷문으로 향하였다. 벽에 붙어 이동하는 그림자처럼 그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이어졌다. 마치 한 마리의 날렵한 흑조처럼 그의 몸이 민첩하게 움직였다. 담장을 넘어 뒷골목으로 내렸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무림맹 맹도는 이미 몇 장을 앞서가고 있었다. 젠장. 원은 짧게 욕을 뱉었다. 임무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하마터면 자신의 목숨까지 잃을 뻔한 위기였다. 이것이 무림이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옥 같은 곳. 그는 이를 악물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남궁세가의 잔온, 하오문의 그림자. 원은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게 빛났다. 구아. 원은 새벽부터 하오문의 허드레시를 도맡았다. 탁자 위 묵은 먼지를 닦아내고 약초가 담긴 자루를 나르며 강호각에서의 실패를 되뇌었다. 표적을 놓친 후 분노와 허탈감에 휩싸였으나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복수와 임무 완수는 그의 삶의 이유였다. 그날 오후 하오문의 문주가 원을 불렀다. 원아, 저 뒤편 고물 창고에 쌓인 물건들을 정리해 두거라. 쥐들이 들끓어 도통 쓸모가 없어 보이는구나. 문주의 명령에 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희귀한 곰팡이, 냄새와 묵은 먼지가 가득한 창고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 시즌이 넘게 낡은 물건들을 뒤적이며 흙먼지를 들이켰다. 젠장, 정말 쓸모없는 고물들 뿐이군.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고 한쪽 구석, 거미줄에 뒤덮인 채 잊힌 듯 놓여있는 검 한 자루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검집은 이미 사가 있었고 손잡이 부분은 녹이 슬어 푸석푸석하였다. 원은 무심코 손을 뻗어 그 낡은 검을 움켜쥐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찰나의 순간 그의 뇌리에 선방처럼 과거의 잔상이 스쳐 지나갔다. 청룡토에 선명한 음성이 귓가에 울렸다. 아버지 남궁영이 드넓은 남궁세가의 연모장에서 검을 휘두르던 모습이었다. 검 끝에서 푸른 기운이 뿜어져 마와 허공을 가르고 이내 바다를 토해내는 듯한 웅장한 기세로 적을 압도하는 초식이었다. 아버지의 검은 물 흐르듯 유려하면서도 강맹한 힘을 담아냈고 검광이 휘몰아칠 때마다 그의 전신에 응축된 내력이 자연스레 검 끝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원은 보았다. 그 검식은 단순한 무예를 넘어선 남궁세가의 기상 그 자체였다. 아버지. 원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손에 쥐인 낡은 검에서 아버지의 채취가 남궁세가의 혼이 느껴지는 듯하였다. 이 검은 단순한 고물이 아니었다. 멸문당한 남궁세가의 유일한 흔적이자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 깃든 물건이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원은 재빨리 검을 품속 깊이 숨겼다.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들켜서는 안 되었다. 하오문에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위험을 의미하였다. 그날 밤 원은 인적이 드문 하오문 뒤편 야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숲속에 몸을 숨겼다. 품속에 감춰두었던 낡은 검을 조심스레 뽑아들었다. 녹슬고 묵직한 감촉이 그의 손에 익숙지 않았다. 청룡토에 그는 중얼거렸다. 어설프게나마 아버지의 움직임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에 익지 않아 검이 휘청였으나 그는 아득한 기억 속의 검식을 떠올리며 끊임없이 반복했다. 검 끝에서 느껴지는 미미한 진동에 맞춰 그의 내력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어렸을 적 어깨 너머로 익혔던 검식이 점차 몸에 익숙해지는 듯했다. 그의 어설픈 검 끝에서 푸른 기운이 미약하게 남아 피어나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이내 그의 전신에서 잠재되었던 기혈이 서서히 개방되며 막혀있던 혈도가 뚫리는 듯한 찌릿한 감각이 전해졌다. 수년간 억눌려 있던 그의 기운이 해방되는 순간이었다. 이 검에 아버지의 가르침이 담겨 있어 원은 이 낡은 검이 자신의 복수의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임을 직감하였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복수와 임무 완수의 의지로 불타올랐다. 이제 그는 단순한 하우문의 정보원이 아니었다. 멸문한 남궁세가의 마지막 검이었다. 10화 하우문의 새벽은 검은 그림자처럼 고요하였다. 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한 움직임으로 문을 나섰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뒷골목, 그의 발걸음은 재빨랐다. 오늘은 서북쪽 주점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어제 받은 임무는 그곳에서 술에 취한 행상꾼의 입을 여는 것. 하우문의 정보원으로서 원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봐, 아침부터 무슨 놈의 술을 그리 퍼마시나? 원은 능글맞게 웃으며 행상꾼 옆자리에 앉았다. 낡은 주머니에서 은자 한 잎을 꺼내 술병을 내밀었다. 어르신, 혼자 드시지 마시고 소생과 함께 한잔하시지요. 행상꾼은 낯선 이의 호의의 경계심을 드러냈으나 은자의 번들거림에 인해 표정을 풀었다. 젊은이가 씀씀이가 크군 그래. 좋아, 한 잔 받아라. 원은 능숙하게 술을 따르고 이런저런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던졌다. 행상꾼의 경계심은 술잔이 비워질수록 무너져 내렸다. 한 시즌 남짓 지났을까? 원에게 필요한 정보는 모두 그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었었다. 어르신, 술값은 제가 내지요. 부디 건강하시오. 짧은 인사를 남기고 원은 주점을 나섰다. 낮에 그는 완벽한 하우문의 그림자였다. 밤이 깊어지자 하우문 뒤편, 인적이 끊긴 낡은 창고에 어스름한 달빛이 스며들었다. 원은 낮 동안의 경쾌했던 발걸음과는 다른 무겁고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그곳에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낡은 검이 쥐어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검은 미미하게 빛을 발하는 듯하였다. 원쇼종다, 검이 미세한 진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는 검을 허공에 세우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남궁세가의 검식, 청룡토에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우아하고 강맹했던 검무가 선명하게 펼쳤다. 원은 낡은 검을 휘둘렀다. 처음에는 어설펐다. 몸은 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비틀거렸으며 초식의 연결은 끊어졌다. 그러나 이내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피부가 기억하는 듯 근육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손목의 스냅은 유려하게 이어졌고 검 끝은 허공을 갈랐다. 첫 번째 초식, 창의 1월. 검이 수평으로 뻗어나가며 다다 위로 떠오르는 해와 달처럼 웅장한 기세를 뿜어내야 했다. 원은 아직 그 기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였으나 검 끝에서 일렁이는 미약한 푸른 기운은 분명 내력의 발현이었다. 검신을 따라 흘러내리던 내력은 그의 손바닥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흐트러졌던 자세가 점차 안정되었고 검의 궤적은 더욱 매끄러워졌다. 숨겨졌던 재능과 몸에 새겨진 기억이 어우러지며 그의 움직임은 점차 과거의 남궁세가 검식을 닮아갔다. 두 번째 초식, 파랑만장. 검이 파도처럼 휘몰아치며 천 개의 물결을 일으키는 듯한 연격을 선보여야 했다. 원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내력이 급류처럼 검 끝에 모였다. 그의 검은 파도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허공을 가르고 지나갔다. 비록 아직은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보일지라도 그 검에는 분명 남궁세가의 기상이 깃들어 있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으나 원은 멈추지 않았다. 진백은 어둠 속에 몸을 감춘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았다. 하우문의 그림자가 검을 잡다니 진백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렸다. 그는 원의 서툰 검무 속에서 무언가를 읽어낸 듯 보였다. 그 놈, 제법 하는군. 진백은 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미약하지만 분명한 내력의 흐름을 감지하였다. 그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잠재력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진백은 아무런 움직임 없이 어둠 속에 정지해 있었다. 굳이 개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듯하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원의 검무는 더욱 격렬해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복수만이 존재하였다. 아버지,
소자는 반드시 남궁의 이름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원쇼 좀 더 낡은 검은 달빛 아래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다. 남궁의 잔온, 그리고 하오의 비검이었다. 원은 자신의 이중적인 삶을 받아들였다. 낮에는 하오문의 충실한 그림자로, 밤에는 남궁세가의 마지막 검으로 복수를 위한 그의 결의는 단단한 바위처럼 굳건하였다. 날이 밝아오기 전 원은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이끌고 창고를 나섰다. 다시 하오문의 정보원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다. 11화 칠흑 같은 새벽, 하오문 북쪽 가지의 좁은 골목에 희미한 등불이 흔들렸다. 새벽녘 찬 공기 속에서 원은 작은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오래된 지도 한 장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붓으로 표시된 붉은 점들이 선명하였다. 이번 달 남해상방의 물품 경로는 이것이오. 보나마나 비단과 약재가 대부분일 테지. 원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옆에 선 소아가 지도를 내려다보았다. 소아는 늘 그렇듯 활달한 기색이었다. 그 잘난 남해상방 영감들은 매번 비슷한 길만 고집한다오. 이쯤 되면 슬슬 식상할 법도 한데. 소아는 손가락으로 지도의 한 지점을 짚었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래도 우리는 모든 변수를 고려해야 하오. 혹여 작은 변화라도 생긴다면 우리의 정보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니. 원은 차분하게 대꾸하였다. 그의 말에는 언제나 신중함이 묻어났다. 원은 언제나 너무 진지하다니까. 조금은 힘을 빼도 괜찮을 텐데. 소아는 빙긋 웃으며 원의 어깨를 툭 쳤다. 그 순간 묵묵히 서 있던 진호가 탁자 위 찻잔을 들었다. 차가 식기 전에 원에게 내밀었다. 따뜻할 때 마시게. 진호의 말은 늘 짧고 간결하였다. 그는 과묵하였으나 동료들을 살피는 눈길은 늘 섬세하였다. 고맙소, 진호. 원은 찻잔을 받아 들었다.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들은 동료였다. 하오문의 최하층 정보원, 즉 말단,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었다. 서로 다른 성격이었으나 함께 임무를 수행하며 묘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저작거리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오. 동쪽으로 가는 운송 마차들이 최근 들어 자주 습격을 당한다고 하더군. 소아가 눈을 빛내며 말하였다. 그녀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누구에게나 쉽게 말을 붙여 정보를 얻어내었다. 누구의 짓인지 알 수 없으나 남의 상방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였소. 허나 주의할 필요는 있겠지. 원은 듣고 있던 진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언제나 원의 말에 귀 기울였고 그 의견을 존중하는 듯하였다.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는 오직 남의 상방의 물류를 확인하는 것이오. 불필요한 일에 엮여서는 아니 되오. 원은 단호하게 말하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남궁의 복수라는 하나의 목표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알았다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소아는 가볍게 응답하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하였다. 진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들은 이윽고 길을 나섰다. 해가 뜨기 전 어둠이 옅게 깔린 골목을 빠져나왔다. 하오문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세 명의 젊은 정보원들이었다. 원은 소아와 진호를 보며 낯선 감정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의 숨겨진 정체를 알지 못하였다. 남궁세가의 도련님이었던 과거와 복수를 위해 칼날을 가는 밤의 자신을. 그럼에도 그들은 원에게 어딘가 모를 따뜻함을 안겨주었다. 이런 감정은 불필요할 뿐이다. 원은 자신을 다잡으려 하였다. 허나 소아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진호가 건넨 따뜻한 차의 온기가 여전히 손끝에 남아있는 듯하였다. 그는 문득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복수의 길은 길고 험난하였다. 어쩌면 이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될지도 몰랐다. 원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였다. 그리고는 이내 표정을 다잡고 동료들의 뒤를 따랐다. 하오문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남궁의 잔원으로서. 그의 걸음은 무거웠으나 결코 멈추지 않았다. 12화 칠흑 같은 어둠 속 원은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다. 북궁세가의 서고 깊숙한 곳, 낡은 문서와 향내가 뒤섞인 공간이었다. 하오문 최하층 정보원의 임무는 고위 무리민들의 은밀한 비리를 캐내는 일. 오늘은 북궁세가 태부사 진충과 흑룡회주 곽선의 밀담을 엿듣는 것이었다. 원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은은한 등불 아래 두 사내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천천히 흘렀다. 거북 등에 새겨진 오랜 기밀부터 무림 맹주 선출의 뒤시하기까지. 원은 숨소리마저 죽이며
모든 음성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몸속 깊은 곳, 하우문에서 익힌 자명술의 내력은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가늘고 긴 실처럼 퍼져나가는 기운은 그의 심장박동마저 주변 환경에 동화시켰다. 어둠 속 그림자가 완벽히 된 그는 자신조차 인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곽회주. 여전히 남궁세가 멸문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소. 무림맹의 공식 발표는 영모였으나 어찌하여 그리도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는 일인지 모르겠구려. 진충이 먼저 운을 떼었다. 하. 소문이란 원래 그러한 것이지 않겠소. 허나 정작 무림맹의 공표는 너무나 간결하소. 천하제일검이라 칭송받던 가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겨우 영모라니 누가 보아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지 않소. 곽선이 담담하게 답하였다. 원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하였다. 남궁세가 그의 이름이었다. 그의 가문이었다. 당시 무림 전체가 들썩였던 것을 기억하오. 수많은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였으나 결국은 공허한 메아리였을 뿐이었지. 태상언로들조차 입을 다물었으니 대체 무엇이 그리도 두려웠단 말이오. 그들이 진실을 숨겨야만 할 이유가 있었단 말이오. 진충이 술잔을 비웠다.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아마도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겠지. 그때 그 서찰 하나로 천하제일검의 가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 그 뒤에 숨은 그림자가 얼마나 거대했겠소. 어쩌면 우리도 그 그림자 아래에 있었을지도 모르오. 그 서찰은 대체 누구의 손에서 나왔을까? 무림맹의 맹주조차 고개를 저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였지 않소. 곽선이 비웃는 듯한 어조로 말하였다. 서찰. 대체 누구에게서 온 것이었기에 그리 엄청난 일을 일으켰단 말이오. 무림맹의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었단 말이오. 곽회주는 무언가 짐작하는 바가 있는 듯하구려. 그저 추측이라 일축하기엔 당시 당신의 표정이 꽤나 신박했던 것을 기억하오만. 진충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하, 별것 아니었소. 허나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있지. 10년 전 그날 밤 남궁세가의 비극이 일어나기 얼마 전부터 남궁세가와 가장 가까운 친분을 유지하던 문파 중 하나가 미묘한 움직임을 보였었지. 무림맹의 기록에는 북궁세가와 광희검문뿐이었소. 특히 광희검문의 장문인 남궁세가와는 친형제처럼 지내던 사이라 알려졌는데 그들이 등을 돌린 시점과 사건 발생 시기가 절묘하게 맞물리지 않소. 단순한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그림이었지. 곽선이 조용히 덧붙였다. 광희검문이라. 당시 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는 소문으로 들었소만 무림맹은 그저 예측하지 않았소. 단순한 문파 간의 다툼이었다며 그것이 진실은 아니었단 말이오. 그들 또한 남궁세가의 멸문에 책임이 있단 말이오. 진충이 턱을 쓰다듬었다. 책임이라.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으니 책임이라 할 수 있을까? 그들은 남궁세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채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사건 이후로는 더욱 강력한 권세를 누리게 되었소. 무림맹은 진실을 덮어버린 것이오. 혹은 덮어야만 했던 것이겠지. 그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세력이 없었을 수도 있소. 곽선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광희검문. 그 이름은 그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멸문 당시 북궁세가와 가장 가까웠던 문파 중 하나. 10년을 맴돌던 의문이 드디어 첫 번째 단서를 던져주었다. 그의 손바닥은 꽉 움켜쥐어져 있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으나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복수의 실마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10년을 기다린 증오의 칼날이 이제 겨우 제 주인을 찾은 셈이었다. 그는 심장을 짓누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분노와 함께 찾아온 알 수 없는 희열이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가장 깊숙한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칠 시간이었다. 원은 그림자 속에서 고요히 몸을 돌렸다. 이제 그는 움직일 때였다. 복수의 칼날은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13화. 원은 북궁세가 서구에서 얻은 정보를 되새겼다. 광희검문. 그들이 남궁세가의 멸문 이후 새를 불렸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다. 10년간 잠자고 있던 의문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는 듯하였다. 그는 하우문 지하의 자료실에서 밤낮으로 광희검문과 10년 전의 기록을 들였다. 먼지 쌓인 옛 서책들과 낡은 문서들이 그의 손을 거쳐왔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으나 그의 집념은 꺾이지 않았다. 하우문의 다른 정보원들은 원의 과도한 몰두를 이상하게 여겼다. 누구도 감히 그에게 말을 걸지 못하였다. 어느 날 원은
평소처럼 자료실 깊은 곳에 파묻혀 있었다. 묵직한 그림자가 그를 덮쳤다. 고개를 들자 진백의 시선이 그를 꿰뚫었다. 진백은 늘 그렇듯 무표정하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욱 차가웠다. 따라오라. 진백의 낮은 목소리가 자료실의 침묵을 갈랐다. 원은 묵묵히 그를 따랐다. 두 사람은 하우문의 미로 같은 통로를 지나 깊은 지하의 작은 방에 들어섰다. 작은 탁자와 두 개의 의자가 전부인 방이었다. 진백은 의자를 권하였다. 원은 앉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원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요즘 과하게 움직인다. 진백의 말은 평평하였다. 정보를 파고들 뿐입니다. 그것이 정보원의 본분 아닙니까? 정보원은 그림자다. 진백은 탁자 위 먼지를 손가락으로 쓰었다. 스스로 빛을 좇으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법이다. 원은 입을 다물었다. 진백의 말에 담긴 의미를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하우문의 정보는 돈을 위해 모으는 것이다. 개인의 감정을 담는 순간 그 정보는 독이 된다. 독이 되더라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의 눈빛에 강한 의지가 서렸다. 진백은 원을 응시하였다. 그의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원의 심장을 꿰뚫는 듯하였다. 과거는 잊는 것이 편할 때도 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원은 고개를 들었다. 저는 그저 사실을 파헤칠 뿐입니다. 사실이라. 진백은 나직이 중얼거렸다. 내가 파헤치려는 사실이 내 목숨을 노릴 수도 있다. 정적이 흘렀다. 원의 심장이 크게 울렸다. 진백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원아. 진백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하우문으로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다. 원의 눈이 흔들렸다. 진백의 말은 그가 원의 정체를 알고 있음을 명확히 암시하였다. 10년 전 남궁세가의 비극, 그 유일한 생존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하우문은 약자를 품지 않는다. 하지만 너는 달랐다. 진백의 목소리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실렸다. 너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것은 하우문의 원칙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원칙은 강자의 논리다. 진백은 짧게 답하였다.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칼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것이 내 손을 베기 전에 놓아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제 손을 베더라도 저는 진실을 잡을 것입니다. 진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원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경고이자 동시에 깊은 연민을 담고 있었다. 내가 하우문 소속인 이상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다. 진백의 마지막 말이었다. 모든 행동은 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진백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자신의 불타는 복수심을 감추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멈출 수 없는 비수를 품고 있었다. 남궁의 잔호는 쉬이 잠들지 않았다. 14화. 원은 굳게 담은 입술을 깨물었다. 진백 상관의 경고는 차가운 칼날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허나 그의 심장 속에는 이미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의 화신이었다. 남궁세가의 마지막 남은 피는 그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하우문의 그림자 속에서 10년을 보냈다. 그는 하우문의 은신술과 도청술, 잠입술을 익혔다. 벽에 귀를 대고 먼 곳에 속삭임을 듣는 법을 배웠다. 그림자처럼 벽을 타고 오르는 법을 터득하였다. 공기처럼 스며들어 흔적 없이 사라지는 법을 체득하였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남궁의 검과 만나야만 했다. 남궁의 검은 정대하고 웅원했다. 천하제일 검이라 칭송받던 가문의 무공이었다. 그것은 정면에서 적을 압도하고 부수는 검이었다. 그러나 원은 깨달았다. 광희검문은 정면으로 맞설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였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그림자를 사냥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진백상관, 당신은 내가 이 길을 포기하리라 생각했습니까? 원은 낮게 읊조렸다. 차가운 달빛이 그의 검집 위로 미끄러졌다. 하우문의 그림자는 남궁의 검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는 먼저 무영자맹의 초식을 다듬었다. 몸의 기운을 극도로 응축하여 발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마치 발밑에 땅이 흔적을 거부하듯 그의 움직임은 공기처럼 가벼웠다. 이는 단순한 은신술이 아니었다. 몸속 내력을 발끝과 전신에 고르게 분배하여 어둠과 한 몸이 되는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었다. 숨 쉬는 소리조차 주변의 바람 소리에 섞여 사라지는 듯하였다. 이로써 적에게 한치의 거리도 허락하지 않고 순식간에 암습할 기회를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다다랐을 때 남궁의 검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서명일격이라 불릴 만한 것이었다.
암흑 속에서 찰나의 섬광처럼 번뜩이는 검이었다. 하오문의 잠입술로 접근하여 상대가 눈치채기도 전에 남궁의 정예 검술로 치명타를 가하는 방식이었다. 그의 검은 상대의 급소를 노려 일격에 모든 것을 끝내는 날카로움을 품었다. 단 한 번의 호흡,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검이었다. 원의 내력은 이 새로운 운용 방식에 따라 변모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남궁세가 신법은 웅장하고 곧게 뻗어나가는 양기 위주였다. 그러나 하오문의 기공술을 접목하면서 그의 내공은 더욱 유연하고 음습한 기운을 띠게 되었다. 양기와 음기가 그의 단전에서 소용돌이치며 때로는 폭발적으로, 때로는 그림자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새로운 경지에 접어들었다. 이는 기존의 무공 체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질적인 변화였다. 몸 안의 기운이 폭주할 듯 격렬하게 끓어오르기도 하였으나 원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를 제어하였다. 그림자는 숨지만 검은 결코 숨지 않습니다. 그는 검을 뽑아 허공을 갈랐다. 아니, 그림자 속에 숨어 더욱 무서운 칼날이 될 것입니다. 원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두 개의 별처럼 강렬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하오문식 검술의 초석이 다져지고 있었다. 15화 밤은 어둠을 먹고 더욱 깊이를 더하였다. 자정 무렵 혈룡문의 문주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문주는 알지 못하였다. 한 줄기 그림자가 창틈을 비집고 들어서고 있음을. 원은 벽화문이라 불리는 혈룡문 문주의 서재에 침투하였다. 이곳은 천하제일검이라 칭송받던 남궁세가의 멸문에 간접적으로 연루된 자들이 모여 그날의 잔재를 처리하고 이권을 나누던 은밀한 장소였다. 원의 두 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 그의 발소리는 마치 낙엽이 땅에 스치는 듯 희미하였으나 그마저도 존재하지 않는 듯하였다. 하오문에서 익힌 자맹술의 극에 무영비각이었다. 이는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는다는 경지에 다다른 걸음걸이로 내력을 발바닥에 집중하여 주변의 공기 흐름마저 왜곡시키는 고강한 신법이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밀랍봉인 서신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섰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원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그의 손끝은 서신을 집어들었으나 이는 가짜였다. 그는 이미 서재 깊숙한 곳, 비밀 금고 안에 숨겨진 진짜 문서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척박한 벽면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내력이 손끝으로 집중되자 희미한 푸른빛이 감돌았다. 이는 남궁세가의 정통 내공신법인 청운심결을 하오문의 무영자맹술과 결합한 암야심행의 발현이었다. 손가락 끝이 닿자 벽에 감춰진 미세한 경계진이 한순간 무력화되었다. 동시에 그의 몸은 한 줄기 그림자처럼 흘러들어가 반시진 동안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은밀한 통로를 만들었다. 통로를 따라 금고에 도착한 원은 숙련된 솜씨로 자물쇠를 해제하였다. 그 안에는 혈룡문이 남궁세가 멸문 당시 광희검문과 은밀히 주고받은 미략서와 함께 그동안 벌여온 온갖 부정부패의 증거들이 빽빽이 쌓여 있었다. 그는 그중 가장 치명적인 문서들을 정확히 선별하여 챙겼다. 이튿날 새벽 혈룡문의 문 앞에는 한 묶음의 서신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 서신은 순식간에 무림에 퍼져나갔고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났다. 이것이 진정 사실인가? 혈룡문이 광희검문의 앞잡이였다니. 무림의 정의가 땅에 떨어졌구나. 당장 혈룡문을 쳐서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분노한 무림인들의 목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명문정파를 자처하던 혈룡문은 미략서와 비리 증거들이 공개되자 한나절도 버티지 못하고 순식간에 몰락의 길을 걸었다. 문주는 죄를 시인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혈룡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원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 가문이 그의 손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보며 희미한 만족감이 그의 가슴을 스쳤다. 그러나 그 만족감은 곧 깊은 공허함으로 변모하였다. 이것은 시작일 뿐.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작은 불씨를 지핀 것에 불과하였다. 혈룡문의 몰락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았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여전히 남궁의 잔원으로 남아 있었다. 더 크고 거대한 복수의 칼날을 갈며 그는 다음 사냥감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16화 밤은 깊었고 청루의 불빛마저 사그라든 무림 한켠 고목이 우거진 폐사는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원은 그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무영자맹술은 하오문의 수많은 자맹술 중에서도 최고 경지에 달한 비술이었다.
발끝에 실린 내력은 미세한 흔들림마저 허락하지 않았고 피부를 타고 흐르는 기운은 그의 체온과 냄새마저 주변 공기에 동화시켰다. 그는 바람에 스치는 낙엽처럼 가벼이 고목의 줄기를 타고 올랐다. 낡고 해묵은 지붕 기와는 수십 년간 인적 없는 풍파를 견디며 위태로이 박혀 있었으나 그의 무게 앞에서는 한 조각의 소리도 내지 못하였다. 원은 지붕 틈새 희미한 등불 빛이 새어나오는 곳에 몸을 숨겼다.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오고 갔다. 혈육문이 그리 허망하게 무너지다니. 한 인물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묵직하고 나직하여 보통의 무인들과는 다른 위엄을 느끼게 하였다. 원은 그가 북명세가의 가주, 북명웅임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는 남궁세가 멸문 당시 혈육문과 함께 그 배후로 거론되었던 인물 중 하나였다. 남궁세가의 일을 덮은 대가치고는 참으로 비참한 최후였지. 하여간 그 어린 잔혼이 그리 성장하여 이리 이를 망칠 줄이야. 누가 알았겠소?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것은 귀주제일가라 불리던 망량세가의 후계자 망량벽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섬뜩함이 배어 있었다. 원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듯하였다. 남궁의 잔혼. 그것은 그들이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었으며 동시에 비웃음이 섞인 조롱이었다. 원칙적으로 남궁세가의 멸문은 무림에 알리지 않은 비밀이었으나 그들은 공공연히 알고 있었다. 그 잔혼이 하우문에 거두어졌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으나 설마 그 정도일 줄이야. 북명웅이 다시 입을 열었다. 혈육문이 터진 직후 하우문의 총관을 은밀히 만나보았소. 그는 남궁세가의 복수를 시작하는 것일 뿐이라는 전언을 남겼다 하더이다. 망량벽의 말에 정적이 흘렀다. 시작일 뿐이라니. 북명웅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그때 그 어린아이가 어쩌다 일이 됐단 말인가. 무언가 다른 세력이 개입된 것이 분명하오. 저 역시 그리 생각합니다. 하우문의 총관 또한 그 아이가 너무나 빨리 성장하여 감당하기 어렵다 하더이다. 무언가 은밀한 손길이 그를 조련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망량벽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가 정말 남궁세가의 잔혼이라면 그 핏줄의 끈질김은 천하제일이 아니겠소. 남궁세가의 무공과 하우문의 정보력, 그리고 정체불명의 조력자. 이 셋이 합쳐진다면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오.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있소. 북명웅의 눈매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혈육문이 멸문된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이오. 우리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소. 그래서 어떻다는 것이오? 망량벽이 묻자 북명웅은 싸늘하게 답하였다. 그때와 같이 다시 한번 그 잔혼을 없애야만 하오. 싹을 자르지 않으면 언젠가 거목이 되어 우리를 위협할 것이오. 원의 두 눈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이글거렸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하찮은 잔혼이라 부르며 다시금 죽음을 논하고 있었다. 허나 이번에는 달랐다. 원은 더 이상 어린 도련님이 아니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다음 목표를 향해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17화 하우문 깊은 곳. 밀실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감돌았다. 그곳에 고요히 앉은 원의 앞에는 100여 개의 낯선 얼굴들이 놓여 있었다. 늙은 노인의 주름진 가면, 건장한 사내의 거친 얼굴, 심지어 어린아이의 해맑은 표정까지 모두 완벽한 위장이었다. 얼굴은 허상이다. 그 안에 담긴 혼백을 보아야 한다. 좌정한 채 팔짱을 낀 하우문의 늙은 사부가 나지막이 일렀다. 그의 눈은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내 놈은 이제 남궁세가의 잔혼이 아니다. 그저 하우문이 필요한 껍데기에 불과하다. 사부의 말은 칼날처럼 원의 심장을 갈랐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수많은 시즌을 이 밀실에서 보냈다. 변장술의 첫걸음은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 것이었다. 자, 다시 해보아라. 방금 전 촌부의 목소리는 너무 거칠었다. 그는 삶의 고단함에 찌들었을 뿐 본성이 거칠지는 않다. 원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의 눈빛이 순간 변모하였다. 이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순박하고 약간은 비굴한 촌부의 그것이 되었다. 아이고, 나으리. 이놈은 그저 이리저리 떠도는 가련한 인생이라. 목소리는 쉰 듯 낮고 말투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웠다. 그러나 그 안에는 미묘한 비굴함과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흡족하다. 사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원은 다시금 표정을 지웠다. 그의 얼굴은
이제 아무것도 담지 않은 백지처럼 변하였다. 이번 임무는 서북 땅의 객잔 주인이다. 그는 말수가 적고 눈빛은 피로에 잠겨 있다. 그러나 속은 영악하여 장사를 위해서는 어떤 말도 서슴지 않는다. 사부는 원에게 한 장의 초상화를 건넸다. 원은 초상화 속 인물의 눈을 응시하였다. 그의 눈동자는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 시선을 따라 원은 자신의 눈매를 바꾸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손끝으로 얼굴의 근육을 미세하게 조절하여 광대뼈를 조금 더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붓과 가루를 이용하여 피부색을 어둡게 하고 수염의 흔적을 그려 넣었다. 모든 움직임은 망설임이 없었다. 새 시즌이 흘렀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남궁원이라는 청년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피곤해 찌든 듯한 중년의 객잔 주인이 서 있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주보며 낯선 기시감에 휩싸였다. 나는 누구인가? 문득 거울 속 인물이 자신에게 묻는 듯하였다. 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너는 내 놈이 원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사부의 가르침이자 동시에 끝없이 파고드는 혼란이었다. 다른 인물로 살아가는 동안 원은 수십 번, 수백 번 자신을 지워야만 하였다. 매 임무가 끝날 때마다 그는 공허한 껍데기만 남는 듯하였다. 밤이 깊어지자 원은 자신의 거처에 홀로 앉았다. 거울 속 객잔 주인은 사라지고 자신의 본래 얼굴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 얼굴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손을 들어 얼굴을 쓸어내렸다. 젠장. 나직한 탄식이 새어나왔다. 복수를 위해 자신을 갈고 닦았으나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검집을 꺼냈다. 그 안에 잠든 검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기운을 내뿜었다. 원은 조용히 검을 뽑았다. 차가운 강철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좁은 방 안에서 남궁세가의 비검, 잔월검무의 첫 초식인 초승결검을 펼쳤다. 검 끝은 허공을 갈랐고 그 궤적에는 희미한 은월의 잔영이 어렸다. 그의 내력이 검을 따라 흘러나오며 차가운 검비가 실내를 가득 채웠다. 이것은 누구의 무공도 아닌 오직 남궁원의 것이었다. 일렁이던 검기는 마치 그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 외치는 듯하였다. 점차 검무의 속도가 빨라지며 실내에는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감돌았다. 나는 남궁원이다. 남궁세가의 유일한 잔원.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검문은 점점 격렬해졌다. 마지막 초실이 끝나자 원은 땀방울을 흘리며 검을 거두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가면은 도구일 뿐 본질을 가릴 수는 없었다. 그는 결코 자신을 잊지 않을 것이었다. 18화 하우문의 비밀스러운 지부가 깊은 밤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등불만이 희미하게 빛을 발하며 오래된 책상 위를 밝혔다. 원은 한 시즌이 넘도록 낡은 두루마리와 목간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남궁세가 멸문에 관한 가장 은밀하고 오래된 기록들이 그의 손을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그의 손끝이 멈추었다. 먼지가 쌓인 목간 한 조각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건 현장에서 수습된 유물이라 적힌 그것에는 작고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용의 빈을 같기도 하고 혹은 불꽃이 얽힌 형상 같기도 한 문양이었다. 원의 심장이 격렬하게 울렸다. 뇌리를 스치는 섬광과 함께 잊혔던 기억의 조각이 맞춰지는 듯하였다. 소년 시절 그는 남궁세가에서 머물던 어느 날 우연히 마주쳤던 고수들의 옷자락. 그들의 검은 의복에 수놓아져 있던 바로 그 문양이었다. 찾았다. 나직한 목소리가 어둠 속을 갈랐다. 그것은 굳은 확신과 함께 터져나온 한 줄기 복수의 외침이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던 불길한 기운. 피냄새 가득했던 그날 밤의 잔상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 문양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의 칼날이 향할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었다. 단전에서 끓어오르던 내공이 전신을 휘감았다. 피부 위로 열기가 솟아나는 듯하였다. 남궁세가의 절기. 쇠온멸의 초식이 저절로 머릿속에 그려졌다. 흩어진 혼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검기가 손끝에서 맴도는 감각이었다. 그의 본질인 남궁원의 검술이 가면 아래 묻혀있던 정체성을 깨우는 듯하였다. 원은 목간을 움켜쥐었다. 이 문양에 대해 아는 자가 있느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실려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난 하우문의 정보원이 고개를 숙였다. 문주님께는 보고된 바 없으며 기록 또한 극히 적습니다. 그럼 찾아내라. 이 문양의 연원을.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원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한 시즌 안에 모든 정보를 내 앞에 가져오너라.
정보원은 말없이 사라졌다. 원은 다시 목간의 문양을 응시하였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 문양은 마치 살아있는 맹수처럼 꿈틀거리는 듯하였다.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핏빛 징표였다. 19화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러왔다. 원과 진호는 그림자처럼 어둠에 녹아들어 산비탈을 올랐다. 매복한 문파의 아지트가 그들 앞에 드러났다. 낡고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폐사였다. 저 아니다. 진호가 짧게 속삭였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놈들은 사냥감을 가지고 노는데 능하다. 원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복수를 향한 끓어오르는 열망이 그의 심장을 태웠다. 그들은 담장을 넘어 절 안으로 침투하였다. 바스락거리는 마른 나무십 소리마저 크게 들릴 지경이었다. 경계가 삼엄하였으나 하우문의 정보망은 빈틈을 모조리 꿰뚫고 있었다. 그들은 내부 깊숙한 곳, 주모자들이 모여 은밀한 회합을 벌이는 밀실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좁고 어두운 복도를 조심스럽게 지나던 그때였다. 누구냐? 갑작스레 문이 열리며 2명의 무사가 튀어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번쩍이는 장검이 들려 있었다. 쳇! 진호가 혀를 찼다. 원은 즉시 검을 뽑아 들었다. 상대는 둘이다. 내가 우측을 맡으마. 원은 검을 휘둘러 상대의 심장을 노렸다. 그의 검은 물 흐르듯 유려하였으나 그 안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살기가 깃들어 있었다. 남궁세가의 비기, 유아검법이었다. 첫 번째 초식, 강물에 비친 달이 펼쳐졌다. 검 끝에서 은빛 섬광이 터져 나오며 상대 무사의 눈을 현혹하였다. 무사는 일순간 시야를 잃고 휘청거렸다. 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검을 찔러 넣었다. 푹! 검은 정확히 무사의 심장을 꿰뚫었다. 무사는 짧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동시에 진호의 묵직한 권풍이 다른 무사를 강타하였다. 비례권이었다. 마치 벼락이 떨어진 듯한 굉음이 복도를 울렸다. 상대 무사는 진호의 일격에 복부를 맞고 벽에 처박혔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섬뜩하게 들렸다. 괜찮으냐? 진호가 숨을 고르며 물었다. 괜찮다. 어서 서두르자. 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재빨리 쓰러진 무사들을 처리하고 밀실을 향해 나아갔다. 밀실 문 앞에는 2명의 고수가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상대는 정예다. 내가 먼저 치고 들어가마. 진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몸을 날려 먼저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쾅! 진호는 천레개벽권을 펼쳤다. 그의 주먹에서 뿜어져 나온 기공은 폭풍처럼 밀실 안을 휘저었다. 강력한 내력이 담긴 권풍은 단순한 충격파를 넘어 주변의 공기를 압축하고 폭발시키는 듯한 위력을 보였다. 실내에 있던 무사들은 진호의 기세에 밀려 잠시 주춤하였다. 원은 그 틈을 타 밀실로 진입했다. 탁자 주위에 5명의 무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검은 옷에는 자신이 기억하는 기이한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내 놈들이. 원의 눈이 이글거렸다. 복수의 대상이 눈앞에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검을 뽑았다. 감히 이곳을 침범하다니. 한 무사가 분노하며 소리쳤다. 그들은 즉시 원과 진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밀실 안은 순식간에 난투극으로 변하였다. 원은 유아검법을 펼쳐냈다. 2번째 초식 낙화유수는 흩날리는 꼬치처럼 검의 궤적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의 검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적들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원의 검이 한 무사의 목덜미를 베어냈다. 피가 솟구쳤다. 진호는 거대한 바위와 같았다. 그의 육신은 마치 강철처럼 단단하였다. 그는 팔왕역 근공으로 단련된 몸으로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강력한 권법으로 반격하였다. 그의 주먹이 휘둘러질 때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울렸다. 진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내력은 뜨겁게 타올라 주변의 기운을 압도하였다. 원은 검을 휘두르다 잠시 자세가 흐트러졌다. 3명의 적이 동시에 그에게 달려들었다. 원은 재빨리 검을 뒤로 빼 방어 자세를 취하였다. 하지만 그의 옆구리가 순간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원아, 비켜라. 진호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그는 자신의 몸을 날려 원의 앞을 가로막았다. 쾅! 3명의 무사가 동시에 날린 강렬한 장풍이 진호의 등에 꽂혔다. 그들의 내력이 합쳐져 만들어진 삼두일파의 공격은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지는 듯한 위력을 지녔다. 진호의 몸이 크게 휘청였다. 그의 입에서 피가 울컥 솟아나왔다. 진호. 원은 비명을 질렀다. 진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그의 등 뒤로 검은
피가 스며 나왔다. 젠장 괜찮으냐? 원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을 뻔했다. 그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괜찮다. 이 정도쯤이야. 진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었다. 그러나 그의 안색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다. 그는 등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몸속의 오장육부가 뒤틀린 듯하였다. 그의 내력 운용이 흩어지며 전신에서 고통이 밀려들었다. 내 놈들 용서치 않겠다. 원의 눈빛이 광기 어린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의 검에서 살기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다. 죽어라. 그는 유아검법의 세 번째 초식, 네오폭류를 펼쳐냈다. 그의 검은 마치 폭우가 쏟아지듯 거칠고 맹렬하게 적들을 몰아붙였다.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검기는 적들의 방어를 뚫고 사정없이 몸을 갈랐다. 퍽, 퍽. 2명의 무사가 원의 검에 쓰러졌다. 남은 한 명도 그의 무시무시한 기세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다. 도망칠 생각 마라. 원은 그에게 빠르게 달려들었다. 그의 검이 적의 목을 베었다. 원아 어서 정보를 가지고 물러나야 한다. 진호는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다. 원은 진호의 어깨를 붙잡았다. 뜨거운 피가 그의 손에 묻어났다. 친구의 희생. 그것은 복수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잔인한 대가였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안 된다. 너를 두고 갈 수 없어. 내 걱정은 마라. 이것은 하우문의 숙명. 진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하였다. 밀실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증원군이 몰려오는 것이 분명했다. 시간이 없다. 어서 이 정보를 가지고 본거지로 돌아가야 한다. 진호는 원의 손에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쥐어주었다. 그것은 분명 그들이 찾던 중요 정보일 터였다. 원은 진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복수의 열병에 들떠보지 못했던 진실이 그의 눈앞에 있었다. 무고한 희생이 따르는 복수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그러나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원은 이를 악물었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다시 돌아오마. 원은 진호의 말을 들으며 두루마리를 품에 안았다. 그는 미련을 떨치듯 밀실을 빠져나갔다. 뒤에서 진호의 마지막 외침이 들리는 듯하였다. 원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복수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웠으나 그 무게는 더욱 깊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동료의 피가 묻은 두루마리가 그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느껴졌다. 이 피를 헛되이 할 수는 없었다.